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자란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란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서글픈 문드러짐이 하나씩 박혀 있기 마련이지요. 왜 나보다 오빠가 먼저였을까? 왜 나는 늘 두 번째였을까? 하는 서운함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의 끝자락에서 부모의 늙고 병든 뒷모습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뒤틀린 사랑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슬픔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46 이영 씨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나지막한 숨결로 전해드립니다. 46이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는 거울 속 제 얼굴에서도 친정어머니의 휑한 눈매가 어렴풋이 겹쳐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유년 시절을 가득 채웠던 오래된 서운함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평생을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워내신 제 어머니의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제 오빠 하나만을 축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배추를 다듬으며 손마디가 다 갈라지도록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벌어온 돈의 쓰임새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귀한 계란 후라이 하나, 찌개 속에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은 늘 오빠의 밥그릇 위에만 당연하다는 듯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식탁 모퉁이에 앉아 오빠가 숟가락을 놓은 뒤에야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공부는 저도 똑같이 잘했고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려 하면 어머니는 늘 제게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도우라거나 오빠 공부하는데 시끄러우니 방을 비워주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건네곤 하셨습니다. 몸을 쓰고 손에 물을 묻히는 고된 가사 노동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오빠는 그저 방 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책장만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오빠가 대학에 갈 때의 일은 아직도 제 가슴에 서늘한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시절이었는데 오빠는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먼 대학까지 다니기 힘들다며 차를 사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터무니없는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결국 시장통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돈을 빌려 낡은 중고차 한 대를 오빠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정작 저는 대학 등록금이 아까워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전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을 때도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들의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삶의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금지옥엽 자란 오빠는 결혼을 할 때도 어머니의 얇은 통장을 남김없이 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단칸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도 아들이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야 처가의 기가 죽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간 오빠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효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온천 여행 한 번, 효도 관광 한 번 보내드린 적이 없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와도 늘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새언니 역시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대놓고 꺼리며 아이들이 흙냄새 나는 할머니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와 새언니의 이기적인 모습이 칠이 벗겨진 문짝처럼 보기 싫었고 그럴 때마다 아들 바라기로 평생을 사신 어머니가 원망스러워 남몰래 속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버티시던 어머니의 세상에 어느 날 불쑥 잔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작년부터 어머니는 가끔 밥을 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으시거나 방금 다녀간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건망증이겠거니 싶었지만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내려진 진단은 가혹하게도 치매였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의 기억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정신이 아주 맑게 돌아오곤 했는데
그 시간에 어머니는 스스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거실 달력을 빤히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간병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제 조심스러운 말에 오빠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가 방 2칸짜리로 협소하다는 것, 그리고 예민한 새언니의 성격상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도 할머니의 이상 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이 오빠가 내세운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이유였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의 입에서 저토록 차가운 거절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할 때 오빠에게 직접 요양병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사악하고 소심한 복수심이 가슴속에서 일렁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어 어머니의 눈먼 사랑을 깨트리고 싶었던 옹졸한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흐려져 눈치를 보는 가여운 노모의 마음에 차마 제 손으로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맑은 오전이 되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빠가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휩싸이곤 하셨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호박나물과 꼬막 무침을 해두어야 한다며 거친 점퍼를 챙겨 입고 시장으로 나서려는 어머니를 저는 매번 가로막아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이미 지난주에 그리고 그저께 어머니가 잔뜩 묻혀놓아 라겔락 반찬통에 가득 쌓여있는 호박나물을 보여드리면 어머니는 자신이 또 기억을 잃고 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뚝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반찬을 만드는 수고가 귀찮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쉬어버려 물이 흥건하게 고인 반찬통들을 쓰레기통에 비워내야 하는 이 잔인한 반복이 어머니의 허물어져 가는 정신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정성을 다해 무쳐내신 반찬들이었기에 저는 그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굳이 먼 길을 돌아 오빠의 집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곤 했습니다. 아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 어머니의 유일한 치료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어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홈캠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뜻밖에도 오빠가 헐레벌떡 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순간 제 속 마음으로는 낮에 가져다 둔 반찬이 고마워서 그래도 어머니가 눈에 밝혀서 저렇게 찾아왔나 싶어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보고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 흘러나온 소리는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거실 천장을 울리는 오빠의 날카롭고 거친 고함이었습니다. 오빠는 식탁 위에 반찬통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향해 마구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연인즉슨 어머니가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소금 대신 설탕을 한 움큼 집어넣어 꼬막 무침을 무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반찬을 입에 넣었던 새언니와 조카들이 징그럽다며 구역질을 해댔고 집안 음식을 다 버리게 만들었다며 오빠는 온갖 신경질을 어머니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며 늙고 병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들이 홈캠 스피커를 통해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혀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낡은 앞치마 자락만 쥐어뜯으며 죄질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에 눈이 뒤집힌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털끝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나를 세우며 내가 직접 모시고 살면서 대소변 받아낼 자신 없으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 부리지 말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으로 편안하게 모시자고 의견을 낸 것뿐인데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늙은 노인네를 혼자 방치하고 주변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 숨이 가빠진 저는 그동안 30년 넘게 가슴속 깊은 심해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서운함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했어도 왜 설거지와 청소는 늘 내 몫이어야 했는지 몸으로 때우는 차별은 그렇다 쳐도 오빠가 대학 갈 때 떼를 쓴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소리 죽여 울며 빌려온 돈으로 중고차를 사준 건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 장가갈 때 어머니가 낡은 전세방 대출까지 받아가며 보태준 그 피 같은 돈의 무게를 너는 아느냐며 목이 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요즘 세상에 아들 자식 그 정도 안 해주는 집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몫이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집들처럼 넉넉하게 주지 못한 가난한 어머니의 능력 부족 탓이지 왜 자신에게 와서 생색을 내고 따지냐는 것이 오빠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능력이 없어 가난했던 엄마를 원망해야지 왜 정당하게 받아간 자신을 죄인 취급하냐며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는 오빠의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인간적인 대화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방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억울함에 복쳐오르는 눈물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란이 지나간 다음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어머니는 전날 밤 오빠가 다녀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와서 자신에게 던졌던 그 모진 폭언도 상처 가득했던 눈빛도 치매라는 안개 속에 갇혀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의 낡은 진보다리를 싸들고 제 집으로 모셔오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토끼 같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주부였고 밖에서 홀로 고생하며 돈을 벌어오는 외벌이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뜩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는 자주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친정이 가깝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반찬을 나르고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조차 남편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일상이었지요. 남편은 가끔 제 힘든 기색을 보며 장모님 일이니까 괜찮다고 편하게 다녀오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제 마음속에 가시 돋친 미안함과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이 베란다 깊숙이 들이치던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정신이 아주 맑고 안색도 눈에 띄게 좋아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제 곁으로 다가온 어머니는 뜬금없이 제 거친 손을 꽉 쥐시더니 점퍼 안주묵 깊은 곳에서 빛바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손에 닿는 묵직하고도 익숙한 사각형의 촉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봉지 매듭을 풀어 헤쳐보니 그 안에는 노란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인 5만원짜리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저는 보기만 해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에서 나오는 쥐꼬리만 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쪼개어 저축하고 한겨울에도 언손을 비벼가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워 모은 폐지를 팔아 100원, 200원씩 눈물로 모아온 어머니의 피와 살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메어오며 혹시나 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평생을 아끼던 오빠에게 가져다 주려던 돈을 제게 잘못 준 것은 아닐까 싶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돈 오빠 주려고 고이 모셔둔 돈 아니냐고 나한테 잘못 주면 안 된다고 조심스레 봉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강하게 밀어내며 슬픈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휑한 눈망울 속에 고인 짙은 슬픔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며칠 전 오빠가 밤늦게 찾아와 반찬통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던 그 잔인했던 밤을 기억하냐고 나지막이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실 뿐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안개 속에서도 자식이 자신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들은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상처받았던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에게 모진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다 자기가 무능하고 못 배워서 자식을 잘못 교육한 탓이라며 우리 지훈이가 원래는 저런 거친 성격이 아니라 요즘 밖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심술이 난 거라며 끝까지 아들의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오빠를 너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 달라고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사는 것만큼은 늙은 어미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볼 수 없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낡은 돈 뭉치가 평생 동안 저에게 꼭 쥐어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한 맺힌 진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딸 자식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 번듯한 가방 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 밤마다 죄인처럼 기도를 올렸다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입 빠진 입으로 씩 웃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쓸쓸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을 지탱하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삶은 늘 그러했습니다. 시장통에서 번 돈이 조금 모여 2천만 원이 되면 오빠의 대학 등록금과 차값으로 나가버렸고 또다시 몸이 부서져라 일에 3천만 원이 모이면 오빠의 결혼 자금으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가진 게 없어서 모일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쪼개어 나눠준 삶이었습니다. 정작 어머니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잇몸이 다 주저앉고 이빨이 다 빠져서 딱딱한 김치 한 조각, 고기 한 점 제대로 씹지 못해 늘 물에 밥을 말아 훌훌 삼키면서도 그 수백만 원이 드는 치과 치료비가 아까워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주변 동네 노인들이 자식들 자랑을 하며 한 번씩 다녀온다는 그 흔한 제주도 여행조차 비행기 표값이 아깝다며 평생을 육지 구석에 갇혀 사셨던 내 가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밤이 새도록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아 제게 건넨 이 눈물겨운 돈은 단 한 푼도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롯이 어머니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해서만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남편도 제 뜻에 흔쾌히 동의해 주며 다음 날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에서 제일 크다는 치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안을 들여다본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잇몸 뼈가 녹아내릴 대로 녹아내려 그 비싼 임플란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며칠을 고생에 맞춘 틀니뿐이었습니다. 입안에 새 틀니를 끼워 넣고 어색하게 거울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작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셔오지 못한 제 지난 날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자책했습니다. 틀니가 어느 정도 입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남편의 배려로 아이들을 잠시 맡겨두고 어머니와 단둘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던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곳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였습니다. 우리는 번화한 호텔 대신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민박집을 얻어 한 달 동안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처음 마주했던 날 어머니의 그 휑하던 눈망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롱초롱하게 빛이 났습니다. 해외가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이토록 아름답고 푸른 바다가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밀려오는 파도 끝자락에 거친 맨발을 담그고 한참 동안 바다 향기를 들이키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행기 표값이 무서워 이 좋은 풍경을 예순이 넘도록 보지 못하고 살았다며 아쉬워하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오빠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둘이 꼭 다시 오자는 제 속삭임에 어머니는 아이처럼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셨습니다.
그 한 달의 시간은 제 평생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살을 맞대고 해묵은 감정을 녹여낸 가장 찬란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행복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소문이나 새언니의 귀를 통해 우리가 제주도로 긴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오빠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수화기를 대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어머니가 평생 숨겨둔 비자금 통장이 있다는 걸 내가 먼저 알고 가로챈 것이냐며 그 돈이 있으면 당연히 장남인 자신에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늙은 노인을 꼬드겨 돈을 빼돌릴 수가 있냐고 저를 파렴치한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진 모든 물질과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오빠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거실 소파에서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부드럽게 빼앗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기죽고 흐릿한 목소리가 아닌 아주 또렷하고 단호한 어조로 수화기를 향해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돈은 평생 동안 고생한 내 딸 희영이에게 내가 자원해서 내 손으로 준 정당한 돈이니 장남인 너는 이 돈에 대해 단 한 푼도 권리가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도 말고 입을 닫으라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수긍을 하고 물러섰다면 그나마 인간의 도리는 남았을 텐데 오빠는 돈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자 오히려 이성을 잃은 듯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얼마나 쥐어짜이며 살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엄마가 자식 차별을 이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냐고 여태껏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며 도리어 어머니를 향해 서운함을 폭발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찌질하고 탐욕스러운 투정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한마디를 나지막이 내뱉으셨습니다. 나이를 30 넘게 처먹고 자식을 키우는 아비가 되었으면 제발 남 부끄럽지 않게 장남답게 사내 자식답게 행동하라는 무거운 질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오빠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단호하게 눌러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오빠와 새언니는 몇 번이고 제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안에는 병들어가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안부를 묻는 다정한 글귀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의 행방과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추악한 활자들 뿐이었지요.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빠라는 존재의 끈을 완전히 가위로 잘라내듯 끊어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혈연보다는 내 눈앞에서 흐려져 가는 어머니의 남은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제게 남은 주된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란스러운 폭풍이 지나간 후 어머니의 치매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스릴 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집 앞 골목길의 풍경도 가끔 낯설어 하시지만 다행히도 몇 달 전부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치매 주간보호센터 일명 치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노란 승합차가 집 앞에 와서 어머니를 모셔가고 오후 늦게 다시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시면 어쩌나 싶어 밤마다 홈캠 화면을 보며 가슴을 졸였는데 막상 센터에 가신 어머니는 또래 노인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율동도 하시며 요양병원에 갇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안도하시며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낮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시니 저 역시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 홈캠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슴 졸이던 지난 날의 피로에서 벗어나 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도 좋고 내 어머니에게도 참으로 다행인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셈이지요. 늦은 오후 센터 버스에서 내려 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걸어오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어머니는 방금 전 주간보호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해
그저 저를 보며 이 빠진 틀린 미소만 환하게 지어 보이시지만 그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묵직합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느라 고단했던 어머니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나마 이 딸의 품 안에서 온전히 평안할 수 있기를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저 이대로 기억은 조금씩 흐려질지라도 큰 통증 없이, 큰 슬픔 없이 내 곁에서 딱 20년만 더 머물러 줄 수 있다면 늙은 딸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소박한 기적일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먹먹하고 서글픈, 하지만 끝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이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왜 이토록 늘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평생을 다 바쳐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정작 상처받은 마음은 혼자 사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거친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오빠와의 인연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쓸쓸하게 끊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기억의 조각을 모아 딸에게 건넨 그 3천만 원의 진심은 희영 씨의 마음에 평생을 살아갈 커다란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자식 걱정에 혹은 부모님과의 웅얼이진 서운함에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해묵은 잣대들을 내려놓고 그저 그 존재 자체의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늦은 밤 여러분의 가정에 잔잔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라디오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